오늘 새로 등장했던 Universal Verifiers, 현재 그 아직 해결이 안 됐던 그 non-verifiable한 영역을 verifiable하게 만드는 거를 시스템 안에 포함했다는 뉘앙스인 거죠. 문제적인 거 아닌가요? non-verifiable한 거를 verifiable하는 걸 시스템 안에 통합했다라는 것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건가요?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8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그 트위터 타임라인에 GPT-5 하이브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요즘에 오픈 AI의 챗GPT를 시작을 하면은 얼마 전에 에이전트 모드도 물론 쓸 수 있고 평이 사실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공부하고 배워요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배워요는 직접 답을 안 해주고 학생들이 쓸 수 있게 질문을 하고 답을 이렇게 유도해가는 과정으로 학습을 하는, 영어 표현은 아마 이게 study and learn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드들을 지금 공개해서 뭐 이것도 좀 사용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GPT-5가 확실히 나올 거라고 느껴지는 거가 뭐 기사들도 있고 뭐 타임라인에 여러 그 추정 모델 같은 것들도 LMRNA에 등장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오늘 새벽에 제미니 2.5 딥띵크가 울트라 계정을 쓰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게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게 IMO에서도 썼던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뭐 울트라 계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사용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미루어 짐작컨대 5가 나오니까 이제 뭔가를 내놓는 그런 패턴에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구글이 이러는 걸 보니 GPT-5의 출시는 정말 임박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내려보면요. 그래서 지금 제미나이 2.5 플래시로 했을 때 이렇게 3D로 모델링 하는 건데, 제미나이 2.5 딥띵크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를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여러 뭐 똑같은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요 프롬프트로 나온 거가 지금 상당히 훌륭한 상태네요. 그리고 뭐 코드 제너레이션에서 딥띵크가 2.5 프로보다 거의 지금 13%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리즈닝과 널리지도 확실히 확연하게 늘어난 거 볼 수 있고, 에이미는 99.2%라네요. IMO는 최근에 그 골드 메달 수준이다. 그래서 그 모델이 결국에는 딥띵크다. 그래서 딥띵크는 훨씬 더 다양한 생성을 하고서는 그 중에서 아마 종합해서 하는 느낌이긴 했는데요. 저도 아직 새벽에 나온 거라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주요 인물들이 트윗한 것들이 링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정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 중후반에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드렸던 O3 알파라는 모델 외에도 LMRNA의 모델이 그 출시 직전에 보면은 되게 거기에 등장을 많이 출몰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랍스터, 서밋, 제니스 등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와서 그거를 웹데브 같은 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뉴스가 많이 됐는데, 이 계정에서 그것들을 트위터 타임라인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존 모델들 대비 조금 더 잘하는,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서 잘하는 그런 성능들을 보여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어떤 거가 GPT-5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사람들이 뭐 제니스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타임라인에서 좀 보셨죠, 정선님도? 루머가 굉장히 많긴 했죠. 근데 이제 LMRNA에 올라왔었던 모델들이 이제 싹 좀 회수는 된 것 같고, 회수가 된 걸로 보아 이제 곧 정식 출시가 임박해 있다. 대부분 그 예제로 보여줬던 것들이 이 코딩 능력이 정말 극상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바이브 정도는 느낄 수 있는데, 모델은 뭐 실제로 나와 봐야지 알겠죠. 근데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모델들이 등장할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전부 다 오픈 AI 쪽에서 나온 거라면, 이게 기본 베이스 모델은 공유를 하되 포스트 트레이닝이 뭐랄까 다각화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걸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 프론티어 랩들이 하는 방향을 보면 예전에 신정규 대표님이 구글에서 어떻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하나의 모델도 이제 프리트레인 페이스에 가다가 목적에 따라서 뭐 미드 트레이닝과 포스트 트레이닝이 쭉 갈라지는
그런 형태들의 파이프라인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던 기억이 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류는 같지만 출발은 같지만 다 약간은 다른 베리에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거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픈 AI 쪽의 개발자 지금 성함이 또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J로 시작하는 분이었는데 우원 팀에 있었던 그분이 이 파이프라인이 AGI다라는 트윗을 7월 말에 어, 표현을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들을 탑 랩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이 늘 조금 더 미리 터트리고, 그래서 그 아마도 이제 내부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는 영상으로 그 스테파니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오픈AI 내부자 소식들을 많이 전했던 것 같고, 한 오늘 새벽 정도에 이거를 또 트윗을 했었어요.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다, GPT-5는 곧 출시되는데, 그래서 성능 둔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를 강화학습과 유니버설 베리파이어 등 다양한 기법으로 우회해 왔다. 그래서 유니버설 베리파이어가 과연 뭘까를 좀 추측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최근에 여러 번 다뤘던 베리파이어블 하지 못했던 도메인들도 베리파이어블 하게 하는 보편적인 베리파이어에 대한 브레이크스루가 있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아마 그 또 유니버설 베리파이어 역할을 하는 게 아마 모델일 거예요. 베리파이어블 하지 않은 문제를 어떤 게 풀어주는 작은 모델이 그걸 해결할 수는 없어서 훨씬 더 크고 똑똑하고 괜찮은 모델을 베리파이어로 쓰고 근데 지금 훨씬 크고 괜찮은 모델이 본인들 자신이기 때문에 본인들 자신을 그냥 폴리시로 쓰는 그런 강화 학습이 지난번 저희 키미 K2에서도 다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패턴상 예측할 수 있는 게 이번에도 발표가 있고 뭐 테크 리포트 같은 것들이나 테크 블로그가 공개되겠지만 거기에 알맹이는 없을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죠. 신기술을 거기서 공개를 절대 하지 않고 예, 뭐가 됐든 브레이크스루는 있겠지만 그게 뭔지는 대중에게 또는 연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유는 안 될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미국에 있는 프론티어 랩들은 강하게 이렇게 하나의 태그라인으로만 발표를 해서 우리가 이런 브레이크스루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자세하게 풀어주는 건 중국의 프론티어 랩. 그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일종의 패턴 같은 거네요. 근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5원이 작년 10월에 9월 정도에 나왔을 때 R1이 발표된 거는 1년은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몇 개월 6개월, 정도였죠. 한 5개월 6, 차이가 있었죠. 5개월? 5개월. 네. 그리고 이번에 키미 K2는 그래도 한 1년 정도 텀이긴 했는데 1년 안 되네요. 근데 어쨌든 몇 개월 정도의 차이 뒤로 이번에 뭐가 브레이크스루가 있던 그거를 또 알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아직 그 커뮤니티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리즈닝 패러다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는 잡은 거고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때 핵심이 non verifiable한 문제들이 이제 어떤 여제로 남았었잖아요. 여집합으로 남았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 있는 게 이 유니버설 베리파이어라는 요 키워드인데 키미 K2가 이번에는 뭔가 좀 선빵을 날려보려고 그 키미 K2 페이퍼에 이 내용들을 집어넣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요. 왜냐면 맥락상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확실히 읽혀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 버즈워드 같은 게 좀 캐치한 단어들이 필요했을 텐데, 요 유니버설 베리파이어라는 게 그걸 좀 쉽게 표현해주는 낱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그 오픈 웨이트 모델들이 이것도 어제였죠. 어제 허긴 페이스에 유출이 됐어서 120빌리언 모델하고 20빌리언 모델이 있는데 아직 그거를 컨피그 파일 제이슨까지는 공개가 됐으나 돌려보는데 성공한 사람은 아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 사이에 또 구조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아직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저도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아직 인퍼런스는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출된 모델을 가지고 인퍼런스에 성공한 예는 아직 저는 못 봤는데 뭐 또 시간이 몇 시간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저희가 생선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몇 시간 차이로 이게 막 그 썼거든요 뉴스가. 맞아요. 저 생선 같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그 브래드 걸스너랑 빌 걸리의 팟캐스트에서 빌 걸리가 했던 얘기인데
반도체를 비유하면서 반도체는 생선과 같다. 왜냐하면 나오는 순간부터 물에서 잡아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오픈 웨이트 모델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겠지만 아마 조금 이게 먼저 원래 나오기로 했었으니까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둘 다 임박해 있다. GPT-5와 함께 오픈 웨이트도 임박해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게 또 큰 출시가 앞두고 있었을 때 약간 저는 약간 좀 방향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 약간 방향을 다시 어, 읽는 중인데 GPT-3에서 4로 갈 때는 점프가 확실히 느껴졌고, 근데 그 점프가 GPT-2에서 3 갈 때 점프만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래도 점프가 확실히 있었고, 그래서 4에서 5로 갈 때도 분명히 점프가 있어야지 맞는데, 그 점프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어디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미래로 가고 있죠. 이대로요. 그래서 GPT-5가 나온다 한들이라는 생각을 좀 며칠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방향을 잃어가지고 역사를 좀 다시 봐야겠다. 이 흐름의 방향성을 좀 다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뭐 제가 직접 찾아도 됐지만 이제는 위키백과에 워낙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논문인 Attention is all you need가 2017년에 나왔고 이거에서 결국에는 디코드 온리 트랜스포머를 쓴 게 GPT잖아요. 그래서 근데 GPT-1이 발표되는 게 2018년 6월 11일경인데 사실은 1년 전에 그 unsupervised sentiment 뉴런이 그 알렉 레드포드라는 지금은 오픈AI를 떠나고 고문 정도로 있는 그 젊은 연구자가 일리아스 투케버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던 게 이때였어요. 2017년 4월 6일에 그 아마존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예기치 않게 감정 같은 걸 읽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모델이 감정 같은 걸 읽어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거에 그 목적성을 두지 않았는데도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창발했다가 힌트였거든요. 근데 이때는 트랜스포머를 쓴 건 아니었어요. 그 LSTM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거를 스케일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이 이제 오픈 AI의 전략이었는데 그거를 하기에 좋은 아키텍처가 딱 맞아 떨어져서 트랜스포머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GPT-1이 한 2018년 정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GPT-1이 2018년 6월 11일 정도에 나왔고, GPT-2가 2019년 2월 14일에 나왔으니까, 뭐, 한 6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 뒤네요. 근데 이슈가 됐던 거는 사실 GPT-2였던 거 기억이 납니다. 이게 랭귀지 모델이 그냥 단순히 다음 단어 예측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태스크를 처리하는 것 같다. 퓨샷 러너인 것 같다라는 뭐 이런 그런 걸 처음 관찰했던 거죠. 퓨전 러너는 3 때였던 것 같긴 한데요. GPT-2에서도 지금 이게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이거를 공개해도 괜찮은가? 뭐 그런 지금으로 봐서는 되게 약간 실소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걸 오픈 AI에서 막 되게 고민했던 뭐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GPT-3에서는 크기가 지금 1.5 빌리언에서 175 빌리언으로 거의 100배를 키운 거죠. 네네. 아, 퓨샷은 GPT-3에서 나왔던 건 맞는데 GPT-2가 제목이 이거였어요. Language Model사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표현이 있었군요. 멀티태스크 러너란다라는 표현이 있었네요. 러너란 표현을 썼었죠. 그거를 이제 배워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GPT-3가 나오고서는 세상이 한번 크게 뒤집어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래도 아직 좁은 세상이었죠. 그래서 GPT-3가 나오고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오픈AI에서 플레이그라운드를 공개를 했고, 그거를 사용해 볼 수 있었던 시절이 202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조금 이렇게 일찍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구원이라는 분 포함해서 사용해 봤던 시기가 2021년 즈음이고, 여기에는 그 GPT 계열이 아니라서 그 안 들어있지만, 코덱스, 그러니까 코딩을 할 수 있는 모델이 2021년 여름에 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GPT-3 자체로는 그렇게 코딩스러운 걸 하긴 했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거를 코딩에 관련된 파인 튜닝을 조금 더 해서 나온 거가 코덱스였던 거고 그게 어떤 지금의 일의 시발점이 됐던 뭔가 이런 그 뭐랄까 코딩이나 그 SWE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에서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정말 대중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는 3.5인 챗 GPT 때부터죠. 이게 2022년 3월 어, 클로즈드네요. 이게 나온 거가 이게 뭐가 3.5가 나온 거는 3월 15일인데 그게 챗GPT로 나온 게 그러면은 11월이었던 거죠. 10월 말일이었던 것 같아요. 22년 10월 말 11월 초가 저희가 기억하는 챗 GPT 출시일이었죠. 이게 이 타임라인은 모델의 타임라인이고 제품의 타임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T-5, 4가 드디어 2023년 3월 14일에 나왔고 이제 파란을 또 일으켰죠. GPT-4는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저희도 5월 달에 시작한 게 2023년 5월이었잖아요. 그거 두 달 뒤에. GPT-4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거였죠. 그 AGI의 새벽에서라는 그 논문. 그게 GPT-4를 좀 분석했었던 그런 논문이었죠. 그러면은 GPT-4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쨌든 스케일을 키우면 모델의 능력이 향상한다를 되게 극명하게 보여줬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프리트레이닝에서의 스케일링 로가 잘 작동하는 걸 보여줬던 기간이죠. 그리고 새로운 능력들이 창발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GPT-3 시절에서도 뭐 글쓰기나 뭔가 제품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4 시절에 랭체인 한 랭체인과 라마 인덱스 이런 툴들이 4 초기에 나왔었나요? 그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저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툴을 엮어가지고 뭔가를 좀 더 태스크를 구체적으로 실행시키는 어떤 뭐랄까 비즈니스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4와 함께 시작이 많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는 4.5가 옴니라는 형태로 나왔고 멀티모달 기능은 GPT-4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GPT-4 데모했을 때도 그렉 브로만이 이렇게 그림 끄적인 거를 사진 찍어서 이거를 읽고서는 뭐 HTML로 만들어주는 데모 같은 걸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4.5가 나오는 거에서는 이제 대화까지 할 수 있는 거를 그때는 아마 미라 무라티가 데모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대화형이 되는 것들을 4.5에서 소개를 했었고 그리고서는 4.5가 2025년 올해 2월에 나왔으니까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지금 1년 간격이잖아요. 거의 1년. 그리고선 4.5는 근데 되게 평이 애매했죠. 이게 원래 GPT-5가 될 거라고 예상하던 프로젝트였는데, 네. 뭐 커진 파라미터의 숫자라든지 이런 거 대비 무언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뭐 벤치마크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타스크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이브 면에서도 그렇게 큰 진전은 없었던 모델로 평가됐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2024년 가을에 5로 시작하는 모델들이 나왔죠. 추론 모델들이. 예. 위키백과에 그 부분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5로 시작하는 모델들이 이게 아마 네이밍이 숫자 다음에 있는 것만 모아서 그런 건가 봐요. 5는 약간 열외로 쳤나?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했었던 추론 모델들이 이 시기에 나왔고 4.5보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5.1, 5.3 이런 쪽을 사실은 5.2여야 되는데 그 라이선스 때문에 5.3로 네이밍이 됐던 그 5.3 모델을 현재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요즘이고 4.1은 API 형태로 먼저 제공이 됐다가 지금은 그 모델에서 고를 수 있긴 하는데 그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이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1은 아주 가끔만 써봤던 것 같은데 이런 그 2025년까지의 오픈 AI 쪽의 타임라인 모델들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뭐 멀티모달 되고 뭐 말하기도 하고 글도 잘 쓰고 코딩도 잘하고 그런데 그게 약간 파라미터만 늘려서는 고원에 다다를 수도 있었는데 뭔가 그 추론 쪽에 그 강화학습에 관련된 혁신이 있어서 그걸 우회해가지고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죠.
그리고 그 기능을 조금 더 끌어쓰기 위해서 저희가 케이퍼빌리티 오버행을 좀 다뤘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끌어쓸 수 있을까의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 에이전틱하게 하면은 더 끌어쓸 수 있다. 라고 해서 2024년 말 2025년 현재까지 안드레이 카파시는 에이전트라고 너무 성급하게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표현도 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에이전트라는 키워드를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숨가쁘게 달려왔죠. 사실은 저희가 이게 되는 게임이다라는 걸 느낀 거는 GPT-3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승준님도 저도 다시 랭귀지 모델에 관심을 갖고 AI에 푹 빠지게 된 계기는 GPT-3의 출현이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GPT-3 다음에 인스트럭트 GPT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말을 더 잘한대라고 한데, 걔를 상용 모델까지 진전시킨 게 이제 챗 GPT였으면, GPT-4가 이제 정말 AI는 완전히 되는 게임이구나라는 느낌을 주던 그런 좀 그 당시로는 충격적인 모델이었죠. 그리고서는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가 작년에 이제 클로드 3.5부터였나요? 작년 3월 클로드 3.5 소넷 이런 것들이 실무에 지금 뭐랄까 큰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오픈 AI 쪽에 뭐랄까 현재까지도 프론티어의 일각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현재 해자는 몇 개월 수준 정도의 해자라고 그 오픈 AI 멤버들이 얘기하는 그 타임라인이었는데요. 클로드의 경우를 보면 클로드는 3월 14일 GPT-4가 발표되는 날 클로드도 발표를 했어요. 원이. 이긴 번호가 없네요. 그래서 클로드가 발표가 됐고 훨씬 더 단축된 타임라인이죠. 압축적으로 달렸네요, 여기는. 네.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다라는 거를 클로드가 보여줬고 하지만 여기에 안 들어있는 정말 중요했었던 거는 클로드 3.7일 때 슬그머니 클로드 코드가 2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이라는 화두가 2월 초에 나왔었는데 클로드 코드가 그 시점에 나왔거든요. 근데 몇 달 동안은 별로 이슈가 안 됐어요. 한 2달 정도는.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 대세가 돼서 어, 산업 현장에 많이 쓰이고 있는 요즘이고요. 제미나이, 구글 딥마인드 제미나이 경우도 다 이게 시기가 비슷해요. 3월 GPT-4 나올 즈음에 바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람다였다가 이제 바드로 브랜딩을 했는데 실패했죠. 그리고서는 2023년은 되게 절치부심하는 시절이었고 제미나이가 나오긴 했으나 크게 임팩을 주지 못했는데 2024년에 2월에 이게 소라가 나온 날하고 거의 비슷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1.5%가 나오고서는 뭐가 좀 되네 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2.0, 2.5 그러니까 사실 큰 이슈가 된 거는 2.0도 아니고 2.5가 되면서 이거는 확실히 달라졌다. 그래서 2.5%가 프로가 나오고 그 다음이 아이오였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보다도 먼저 5월보다도 먼저 프로를 공개를 하고 5월 달에 딥싱크를 소개는 했거든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오늘에야 이제 쓸 수 있게 공개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빨리 따라온 건 역시 그록이죠. 그래서 그록은 그래도 2023년에 시작을 했네요. 11월에. 그리고서는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짓더니 어쨌든 7월 현재 슈퍼그로 헤비까지 나와서 티어는 맞추고 있다. 그래서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는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네 군데를 한번 타임라인을 훑어봤거든요. 말씀하신 네 군데가 그 프론티어 랩들이에요. 여기 하나 더 한다면 이제 메타가 살못이 메타가 그러면 이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출시까지 1년 안이 될 가능성이, 1년이 안 걸릴 가능성이 큰 거죠. 크겠죠. 메타 AI라는 이름을 쓰게 될 것 같던데. 그리고 약간 개인용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브랜딩을 하더라고요. 네. 모든 개인에게 슈퍼 인텔리전스를 하나씩 안겨주겠다가 이제 저커버그가 지금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비전은 모든 랩들이 똑같은 거라서 근데 한편 다리오 아모데이는 AGI나 ASI라는 거는 그냥 버즈워드에 불과하고 의미 없다. 어차피 이렇게 지수적인 발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각 랩들의 타임라인을 좀 훑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키워드로 남은 것들. 여기 써주셨네요. 저희가 지금껏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몇 개의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그 키워드들이 여기 지금 나열돼 있네요. 네. 일단, 뭐, capability overhang은 모델의 능력은 제품보다 남아있고, 그걸 끌어쓰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경향성이 결국에는 뭐 이게 용어가 다양했었죠. 하니스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을 때도 있었고, 크러치라는 표현을 썼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다가 모델 안으로 자꾸만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가 있었죠. 모델이 언제나 어떤 모델이 발표되던 캐파빌리티 오버행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그냥 프롬프트로만 꺼낼 수는 없는데 이 바깥에 목발 뭐 저희가 하니스라고 부르든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든 익스터널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꺼내는 것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로 인해서 생성된 데이터셋은 다시 그 모델 다음 세대 모델 흡수돼서 그냥 내부적인 어떤 능력이 된다라는 것들이 계속 보아왔던 경향성이죠. 그것도 하나 써놓으면 좋겠네요. 부트스트래핑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픈 AI가 이거를 뭔가 하니스보다는 결국에는 모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바이즈 하는 쪽으로 계속 그 AGI 필드의 사고방식 이런 게 결국에는 모델의 힘을 믿는 쪽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런 경향성들이 있었죠. 그리고 경험의 시대와 키미 K2는 연결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리처드 서튼이나 데이비 실버 등이 얘기하는 거가 요 장표에 나오는 거죠. 시뮬레이션의 시절에서 알파 바둑 쪽의 이슈, 그 다음에 인간 데이터의 시절, GPT-3와 챗 GPT, 그 다음에 요축이 attention on reinforcement learning이에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에 대한 attention인데 여기까지는 강화학습이 중요했다가 여기까지는 RLHF는 진짜 강화학습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강화학습의 중요성이 없다가 다시 강화학습의 중요성이 경험의 시대로 오면서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탐색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행 가고 뭐 이런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위에 승주님이 부트스트랩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지만 모델이 스스로 어떤 그 뭐랄까요 저희가 날리지 스페이스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얘기할까 그런 스페이스를 탐색하는 거 결국은 지식이라는 것 자체를 뭔가 이렇게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컴퓨터를 투입해 가지고 서치하는 프로블럼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개념인 것 같거든요. 모든 널리지의 생성을 서치 프로블럼으로 전환할 수 있다가 사실은 이제 비터 레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경험의 시대가 얘기하는 거라서 모델이 충분히 좋아졌다, 모델이 충분히 좋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컴퓨터를 더 투입하고 적절한 RL과 그 RL을 감싸는 일종의 하니스들을 잘 만들면 뭐 끝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하네스를 만들어서 도약을 시키면 그 하네스는 다음 세대에는 또 내포하는 접근이 가능할 거다라는 패턴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뭐 인간의 비유를 하자면 경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존에 이게 순환적인데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찾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경험치를 얻어야 되는 건데 데이터 세계에서의 경험치를 얻는다는 거는 인간의 데이터가 고갈이 되더라도 모델이 생성을 하게 하는 접근이 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의 본질적인 어떤 정의에는 잘 맞닿아 있죠. 저희가 여행을 가거나 뭘 하거나 직접 해보는 것 자체가 결국은 새로운 어떤 예, 정보 스페이스를 이제 탐색하는 그런 구간인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경험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를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탐색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게 이 경험의 시대의 핵심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번에 키미케이토 논문을 재미나게 한번 풀이해 주셨고, 거기에 보면 상상력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도구를 상상하고 도메인을 만드는 것만으로 이 도구에 대한 유창성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 같은 것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거의 관점으로 오늘 새로 등장했던 Universal Verifiers, 현재 그 아직 해결이 안 됐던 그 non-verifiable한 영역을 verifiable하게 만드는 거를 시스템 안에 포함했다는 뉘앙스인 거죠. 문제적인 거 아닌가요? non-verifiable한 거를 verifiable하는 걸 그 시스템 안에 통합했다라는 것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도망가야 되는 분야는 좀 그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무언가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보상 신호를 주면서 검증할 수 있는 영역들은 얘들이 그냥 끝장을 낼 거다.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뭐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코딩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이 됐든 명확하게 답이 존재하는 부분들은 굳이 이제 우리가 뭔가 데이터셋을 제너레이션 하거나 하는 의미가 없다. 쟤들이 그냥 다 컴퓨터를 투입한 서치로 끝낼 거니까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두의 관심사가 된 게 그렇다면 non verifiable한 영역들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땅이다라는 거는 다 직관적으로 전부 느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는 짧은 생각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뮬레이터를 잘 만들어서 그게 사업으로 만들면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생각들은 유효합니다. non verifiable한 부분에서 그 AI가 그냥 스스로 어떤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걸로 답을 주고 하는 부분들이 안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무언가 감성적인 선호가 지배하는 영역들은 거의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뭐 정말 뭐 히트하는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히트 상품 뭐 패션 디자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베리파이어블 하지 않은 영역들로 한참은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아닌 나머지 영역들, 중간에 애매한 부분들조차 사람이 판단할 수 있으면 AI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얘가 갖고 가는 거거든요. 베리파이어 하겠다. 뭘로? 그냥 이 모델의 시뮬레이션 능력으로. 시뮬레이션 능력 얘기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그 데미스 하사비스의 렉스 프리드만 팟캐스트에서도 BO3를 데미스가 보는 관점은 궁극의 그러니까 시뮬레이터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리 세계를 시뮬레이터라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방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제인 게 이안 레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이 피직스를 완전히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베어3를 보면은 그냥 유튜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는 것만으로 그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물리 법칙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재현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그 힌튼이 이런 말을 했었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의 의미를 뭐 일리아도 쉽게 풀고 힌튼도 쉽게 풀려고 해서 썼던 예시들이 추리소설 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추리소설에서 범인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모델이 범인은 하고 다음 토큰을 예측하려면은 추리를 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넥스트 프레임의 그 어떤 이미지를 영상에서 그걸 예측한다는 것은 그거를 어떤 형태로도 추리를 하건 이해를 하건 약간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알아야지만 그거를 그려낼 수 있다는 거니까 BO3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이제 데미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그냥 그 벡터 스페이스가 무한히 있다면 그 안에 프로그램으로 재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란 튜링이 했었던 얘기의 그냥 확장판이에요. 예. 제프리 힌튼도 결국 인간의 뇌는 그냥 거대한 벡터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미 모델은 거대한 벡터 덩어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안에 알고리즘적인 혁신들이 몇 개 있었지만 그 자체가 무언가의 게임 체인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 스페이스가 커지고 그들의 벡터에 서로 관계를 만드는 러닝의 스케일이 커진 것뿐인데 우리가 못할 거라고 예상하던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예전에 승주님이랑 한참 하다가 저희가 그만둔 게 있는데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깊게 탐구를 하다가 뉴스들에 이제 휩싸이면서 저희가 그걸 그만뒀던 적이 있는데 사실 더 할 게 있긴 합니다. 네, 많죠. 그 부분이 이제 승주님이 한참 그 안에 셀프 어텐션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안에 풀리 커넥티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트랜스포머 블록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한참 재밌게 탐구하고 있었잖아요. 결론적으로 아는 거는 그 안에서
이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날리지 그래프가 쫙 생성되는 거가 이제 트랜스포머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셨는데 그게 어떻게 이 구조에서 재현되는지를 한번 탐구해보고 싶은 생각은 많이 듭니다. 직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저도 그거를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진 않거든요. 약간 주기적으로 리마인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요 경험의 시대에 관련된 것도 레슨 런드가 있었고, 요 유니버설 베리파이어즈의 의미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GPT-5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그 능력을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보면 알지 않을까요? 뭐 코딩 같은 거는 뭐 잘 하겠죠, 아마도. 이거를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논리적인 정의를 하는 거는 항상 어렵거든요. 네.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저는 약간 한편으로 생각하는 거가, 어,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그 구간들이 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쓰는 거지? 이 모델은? 분명히 더 나아졌을 텐데, 내가 그 효능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거든요. 추론 모델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거는 대화식으로 쓰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4 처음 나왔을 때도, 어떻게 써야 되지? 그 다음에 클로드 오퍼스 4 나왔을 때도, 이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늘 쓰던 방식으로 쓰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네요. 인간이 병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다리오 아모데이가 이 머신즈 오브 러빙 그레이스에서 묘한 표현들을 한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수학 체감 한계 효용, 물론 맥락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거가 더 이상 그 능력과 상관없이 효용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에 약간 그 뭐랄까 뭐 트레이드 오프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어쨌든 약간 한계점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잠깐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GPT-5가 나올 건데 그러면은 그거를 GPT-5의 스타일로 쓰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승주님이 항상 이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죠. 저도 그 승주님의 그 O 시리즈 프롬프트는 카페에다 놓고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야 뭐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델이 나온 다음에 연습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근데 그래도 약간 어느 곳이나 나름의 프롬프트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모델을 테스트 하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제일 빨리 전하는 사람이 에브리의 댄 슈퍼가 이번에도 아마 GPT-5를 먼저 쓰고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거의 출시되는 날 그 블로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공부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저번에 저희가 한번 질문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었던 세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질문이 해자다. 그래서 그때 소개해 드렸던 거가 그 그원의 LLM 백일몽에 관련된 것들을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요 프롬프트를 소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공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예를 든 건데 쉬운 예를 든 건데 두 개념 사이에 명백하지 않으며 잠재적으로 획기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함의는 뭐냐 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수학 모델의 IMO급으로 온 다음에 그 수수는 새로운 수학적인 발견 또는 과학에서의 발견 그리고 최근에 어떤 네이처의 논문이었죠. 거기서도 다양한 하니스를 써가지고 그 코로나 백신을 합성해내는 그런 예가 며칠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과학 분야의 브레이크스루를 올해 말 내년 초에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브레이크스루는 도메인 사이의 연결일 가능성이 있다. 뭐 그래서 이제 LLM 백일몽도 전혀 다른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쪽의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 1과 개념 2를 주고서는 이 연결고리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유가 애널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비평가 베리파이어를 또 LLM으로 설정을 해서 이러한 가설들을 평가해서 굉장히 많이 계산 자원을 써서 꿈을 꾸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작동이 되는 흥미로운
두 연결점, 두 먼 거를 연결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 경로를 찾아내는 거에 대한 프롬프트의 예시였거든요. 네, 승주님 이게 방금 보여주신 이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유니버설 베리파이어의 뼈대일 겁니다. 예, 한 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좀 실험을 해본 게 예전에 이거를 몇 번 소개드렸는데 AB를 제시하고서는 이제 그거를 상상하기. 근데 저는 요 부분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델이 어떤 응답을 했을 때 나는 만족했더라도 만족하지 않은 척하고 더 좋은 응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고선 피상적이다. 더 추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된다라고 가정하고 했을 때 생성하는 거를 좀 한 몇 달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연습해 본 건 이런 거였어요. 그냥 책장에서 랜덤하게 책을 두 권을 뽑은 다음에 각 책에서 랜덤하게 페이지를 열어요. 그리고서는 이런 프롬프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비슷하죠. 그리고 먼저 각 페이지에 일단은 각 페이지의 내용을 옮겨 적고 그다음에 연결될 부분이 뭔지를 가설을 세우고 읽어낸 내용을 다루기 위해 생각의 도구를 고안해라. 그래서 뭐 깊게 읽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반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은유를 쓴다거나 하는 다양한 생각의 도구를 이 맥락에 맞게 고안을 하고 생각의 도구를 사용해서 생각을 전개를 하고 그리고 생각을 전개하다 보면은 그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기 위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메타적인 생각까지도 그거를 해라. 그리고 그걸 할 때 뭐 코드를 쓰건 검색을 하건 뭐 그리기를 하건 이런 모델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외재화를 시켜라. 그래서 그거를 영의 그 최초의 목표가 만약에 그 서로 다른 두 가지 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아이디어라면 그 경로는 어떻게 될까? 또는 더 높은 층위에서 아우를 수 있는 맥락이라면 그것은 무엇일까? 라는 목표를 달성해라. 라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약간 제이브레이크성으로, 약간 충분할 것 같다 싶을 때도 지치지 말고 더 밀어붙여라.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가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을 거고 그 두 권의 책을 읽어봤던 저한테는 뭔가 의미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런 의외의 생각을 하게 되는 용도로 좀 연습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O3급에서 충분히 그 감명 깊지 않았다면 GPT-5가 나왔을 때는 한번 해보려고요. 어떤 거가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는 프롬프트 중에 하나거든요. 승주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일종의 의미론적인 세만틱 스캐폴드이자 또 세만틱한 하니스이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는 이제 그라데이션을 알 수 있는 거죠. O3 정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5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 방향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롬프트들을 이제 몇 개 생각을 해두고 있습니다. 코딩 관련 뭐 이런 쪽 관련. 그래서 그 그원이 했던 얘기를 한번 다시 짚어보면은 당신이 물어볼 줄 아는 것들에 대해서만 작동한다. 물론 이건 증류 맥락이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늘 마주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물어봐야 할 것을 모른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질문이 해자다 퀘스천스 올 유니드 얘기를 하면서 한참 했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 꿈꾸는 모델이 생산한 데이터 아이디어는 남이 묻지 못하는 질문의 형태로 존재한다. 복제자는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없으므로 고유 인사이트를 수집하지 못한다. 질문을 떠올릴 능력이 있다면 이미 동일한 내적 통찰을 가졌기에 원본 모델을 베낄 필요조차 없어지는 역설이 성립한다. 그래서 비밀 레시피가 아니라 질문 자체가 비밀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해자가 코드 가중 지차단이 아닌 인지적 불가측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거는 그원이 했던 얘기를 O3가 이제 풀이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재밌네요. 해자가 인지적 불가측성에서 비롯된다는 점. 그래서 뭐 이게 그거죠.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른다. 이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결국은 사람들은 AI가 나옴으로써 그 AI가 나는 일을 안 하게 만들고 밖에 가서 그냥 돈 다 벌어주고 이런 걸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마치 성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조차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다 뺏겨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거죠. 가지고 있는 것조차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뺏겨버린다. 무서운 말인데요. 그래서 공평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엄청나게 불공평을 언제나 그랬거든요. 기술의 출현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적절하게 이용한 사람에게 불을 몰아주는 형태로 항상 동작했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그 시스템의 도태한 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면 국가 시스템이 그들의 부를 빼앗아서 이렇게 분배해주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오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에 오면서 그런 일이 또 벌어졌었고 이제 여기에서 초지능의 시대로 가면서 더 압축적으로 일어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의미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모델의 능력을 꺼낼 수 있는 어떤 콘스트레인트를 형성한다. 즉, 그 사람의 능력이 즉 AI에게서 뭔가 능력을 꺼낼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에 제한된다, 콘스트레인 된다라고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랑 비슷한 거고. 그리고 그런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결국은 사람 자체가 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이거 다 개발의 편자다. 어차피 어떠한 중요한 도구가 나오더라도 그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우리는 자기 개발의 어떤 우리 스스로의 프리트레인을 더 가혹하게 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거 말고는 도대체가 답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요 뉘앙스에서 생각하게 되는 게 사실 경험의 시대로 가면서 질문이 떠올리는 질문을 떠올리는 거를 지금 계산으로 환원했다는 느낌이거든요. 질문을 떠올리는 것 자체를 계산으로 지금 환원시켰어요. 무작위적인 연결 같은 것들을 계산 자원을 많이 써가지고 계속 24시간 돌리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 꿈의 공장이라는 거가. 그래서 거기서 작동하는 경로를 수확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은 해보고 있고요. 그게 소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최근에 몇 번 강연을 하면서 만들었던 약간 쇼거스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 나오는 괴물인데 이게 RLHF 처음에 등장했을 때 밈으로 괴물이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모델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한 밈이 있어요. 2023년 후반부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안드레이 카파시도 LLM 사이콜러지를 여러 번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제기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헐루시네이션 을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피처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모델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름의 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색을 무지개로 넣은 거가 러브크래프트 소설에서는 이게 검은 슬라임 같은데 되게 그 무지개 이레디언스 뭐 그런 계통의 이제 영어였는데 색이 다르게 보인다. 근데 제가 그걸 느꼈던 거는 자연에는 구조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죠? 피그먼트에 의한 색이 아니라 보는 방향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 가지고 뭐 곤충의 날개라든가 껍질이라든가 새의 깃털 이런 것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어디를 관측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능력을 보여주거나 또 성질을 보여준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그림을 좀 그려봤었습니다. 그래서 GPT-5가 나왔을 때도 여전히 그거를 이제 탐침하고 프로빙하는 거는 인간이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요. 하고 스크롤이 또 위로 갔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5가 나오는 시점에 뭘 하고 있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저번에 한번 소개드렸던 이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먼저 온 미래. 네. 그래서 먼저 온 미래를 지금 한 반 정도 읽었는데요.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지금까지 읽으신 느낌은 어떠세요? 전 아직 책 안 봤는데, 네.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흥미로운 지점을 파고들고, 이게 그 바둑 기사들이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체감했고 이 현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거의 방향성에 다른 영역들은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 보게 하는 되게 흥미로운 인사이트들이 있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제 절반 정도 있는 중인데, 이게 결국에는 누구나에게 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온도를 정말 강하게 느꼈던 분들의 일화를 읽는 거가 뭐랄까, 지금 시점에서 해보기에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당장 모델을 가지고서는 뭐 프롬프트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그냥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미루어 짐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용적인 뭔가를 하는데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좀 생각에 잠기게 하는 부분인 거죠. 그 메타도 그렇고 모든 개인에게 슈퍼 인텔리전스를 주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일상화된 삶이 됐을 때 우리는 도대체 이 갭을 어떻게 메꿔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이 저도 스스로도 많이 하는 질문이고 그 주변에서도 저에게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 주니어 프로그램 그 주니어 엔지니어가 시니어로 가기 위한 이 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철학적인 혹은 실질적인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좀 탐구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 저도 뭐 느낌상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들은 있고 저도 회사 안에서 많이 실험을 해 보고 있는데 아직 뭐 저도 그게 막 똑바로 상이 떠올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먼저 온 미래라는 책에서 그 바둑계 먼저 왔던 AI가 먼저 와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바둑계와 멀어지신 분들, 그 다음에 그거를 수용해서 이제 다음 세대의 일이 일어난 분들,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음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들도 그 AI에 관심을 가지고서는 어, 탐구를 하고 있지만, 정말 온도를 느껴봤나? 내가 했던 일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온도를 느껴봤냐라고 반문했을 때는 사실 아직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미루어 짐작한, 그러니까 언젠가는 오긴 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오기 전에는 그 온도를 알 수 없고 온 다음에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약간 좀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읽고 있는 중인데요. 한번 다 읽은 다음에 뭐 소감 같은 것들을 또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쯤이면 GPT-5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희도 이 에피소드를 하나 준비할 때마다 어떤 테마를 다룰 거냐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도 질문만 잘하면 AI가 저희 스크립트 싹 만들어주고 승주님이랑 저랑 할 내용들 그냥 다 해주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할 필요는 없지만 할 필요는 없는데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이게 이제 AI 시대의 모든 생산 수단, 지적인 생산 수단을 AI가 가져갔을 때 도대체 그럼 부가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로 이동하는 자가 또 다른 승리자가 될 거라서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가 약간 뭔가 묘한 울림이 있네요. 할 필요가 없지만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 뭐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도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이 해 주는 거를 더 신뢰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런 것도 나올 겁니다. 뭐 모든 앱들은 다 AI가 쓸 텐데 이거는 from scratch 휴먼이 작성한 코드로 만들어진 앱입니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이미 있잖아요. 막 공산품들이 전부 존재하지만 장인이 만든 핸드백이 몇 천만 원씩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후반부에는 약간 뭉게뭉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GPT-5가 나오니까 지금 이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떤 방향으로 왔는지를 좀 살펴보는 정도의 그 세션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